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 상담 전화는 1336, 온라인 상담은 넷나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뜨거운 주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있었고,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고,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또 있었고, 청소년 범죄가 이제 이렇게 계속 연이어 또 여기다가 또 충격적인 폭행 수준이 이러다 보니까 이 소년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년법이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 지금까지 무려 23만여 명이 참여를 했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여야 모두 소년법 개정 검토 입장을 밝히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금 뜨거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고침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께 네네. 지금 소년법 일단 먼저 개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강화자라는 건지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그 고쳐주자, 교화하자. 예.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처분을 해주고 형사 처분과 관련한 특별 조치를 해주어서 소년이 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자. 이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교화에 사실 더 기능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네. 상한을 15년으로 지금 정해놨죠. 유기징역 자체를. 상한이 15년. 예, 네. 그리고 또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기 5년, 장기 10년까지만 이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좀 풀어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 아이가 뭐 성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30년이 상한이거든요. 네. 30년이라고 하는 그 형을 받을 사람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범죄가. 네, 어떤 범죄가. 예. 근데 그 어른이라면 30년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소년이라고 한다면 예. 뭐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한을 정해놓고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최장 10년 이상은 형을 선고를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장기는 그런데 네. 더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단기형이 3분의 1을 도과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나눠 놓았다가 일단 단기만 제대로 하고 나면 이 아이를 사실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정기형으로 지금 선고하게끔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무기징역 같은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5년 지나면 또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뭐 그 사회를 그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데 네네. 여기에 가해자 3명은 14살 이상이고 1명은 그 미만인데 자, 이 사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소년법이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인천 초등학생 사건이요? 아니, 부산.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복 범죄인지 여부가 그렇죠.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보복이나 뭐 특정 강력 범죄 처벌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을 선고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 단기는 5년, 뭐 1개월부터 5년 사이에서 형을 선고하고 장기는 또 뭐 5년 이상부터 10년 사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기 3년에 장기 뭐 7년 이런 식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단기만 끝나고 나면 가석방 가능한 식으로.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가 이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18살 미만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만 12살 이상 이 초등학생에게도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폭 강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오창익 국장님 이런 어떤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지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 중에 주요 공약이 사형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사실상 안 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 위배되는 거죠.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표창원 의원, 이석현 의원이 대통령 공약도 검토 안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들끓는 여론에 대한 일종의 포퓰리즘식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하고는 전 뭐 의원 되기 전에도 여러 번 토론을 해봤는데, 자, 일단 소년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법이 제정된 게 1953년이에요. 그러니까 형법 제정이 1954년이니까 뭐 거의 대한민국 건국하자마자인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건국 지도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던 까닭은 뭐냐면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성인은 자기 범죄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소년의 범죄는 소년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년을 가르쳤던 부모도 있고 선생도 있고 또 사회도 있고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새로운 존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줬던 폭력들을 아이들이 따라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못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기회도 줘야 된다라는 게 소년법 제정의 취지인데 이런 취지하고 어긋나게 뭐 사형을 집행하자. 뭐 선고하자 이런 건 정말 너무 나간. 오창익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소년법 뭔가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3859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 오창익 국장님 누구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자기 자식이 그런다면 과연 그럴까요? 사형제도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나 성년이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바로 사형제도를 만들어 시켜야 됩니다라고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그 오창익 국장님 의견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형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상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할 것을 15년으로 하는 이 규정을 없애고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하자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것보다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 혹은 또는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나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부정기형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한형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좀 하고 또 그러니까 규정을 개정하고 또 지금 현재 그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년법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한 연령을 좀 낮추고 그리고 또 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낮추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 사형까지 가자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지만 소년법의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5006님이 처벌이 약해서 소년범죄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이 무서워서 살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이 문제죠. 또 이런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지금 표명을 해 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의견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법 자체가 예를 들면 15년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성인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15년 선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법 자체가 너무 물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형을 선고받는 경우보다는 좀 그 아래에 있는 낮은 정도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이 형사 절차적인 측면에서 너무 봐주는 게 많기 때문에 애들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본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봐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지금 거죠.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럼 법률을 개정해서 최고형을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양형 단계에서 그렇죠. 좀 더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면 그러니까 법률 개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징역 2년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아까 말씀 이어서 좀 애청자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사연까지 다시 가야 되는 이제 그 반론성 의견도 보내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좀 그러니까 이해가 형벌이 주시죠. 무겁다고 해서 범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뭐 인식은 이를테면 18세기에 이미 논쟁이 끝난 겁니다. 범죄 형벌이란 책이 18세기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요? 아니 어떤 나쁜 범죄자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몇 년 이상이고 사형도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지릅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검거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를 진압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번 사건이 전 정말 논의에서 한참 벗어난 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형벌이 세지 않아서 생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폭력 감수성이 없다는 거고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다 중딩 사건, 중학교 사건들입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조금 얌전해지는데 뭐 김정은이도 중학생 때 못 쳐들어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질풍노도의 사춘기 씨가 내려왔죠. 그런 데다가 지금 이 피해자 경우에도 여러 차례 그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방치했는지 놓쳤는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었죠? 300m를 질질 끌고 가는데 목격자들이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부산 사건인 거예요. 부산 여중생 사건. 그러니까 또 오늘은 뭐 은평구 사건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얼굴의 상태나 이런 거가 끔찍하기 때문에 갑자기 감정이입하는데 저는 약간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소년보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소년보호 처분이란 게 뭐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어가지고 8, 9, 10 뒤에 게 세 가지가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건데요.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하면 이를테면 소년원에 가냐 안 가냐가 죄질 더 나쁘냐 덜 나쁘냐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나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소년원에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조선 가정인 거나. 잠깐만요. 그 실화입니까? 그럼요. 분류 심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전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조선 가정이거나 한부모거나 옥탑방 반지하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식이냐면 봐주겠다고 작정한 그 청소년 같은 경우 이래요. 뭐 K대 법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할 예정 이런 봐주는 공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페이퍼에서 본 것들을 말씀드린 실화를 공부할 예정이고 아파트는 뭐 교수 언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암동인가요? 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소년원에 안 가도 얼마든지 교정교화가 가능하다 집에서도. 또 반면에 뭐 우범지대 뭐 저소득 지역 뭐 할머니만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이런 친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소년원에 보내거든요. 이런 분류도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소년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요소요소에서의 문제들이 많아요. 소년원 가면 또 어떠냐. 이 10호 처분이라는 게 장기 1년 6개월까지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지만 입건되면 다 기록에 남는 거고요. 검찰이나 경찰 기록에는 다 남는 거고 소년원에 제가 어떤 소년원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소년원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학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 소년원생이 400명 있는데 도서관을 한번 구경을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책이 300권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겨울이었는데 운동장에 눈이 내렸는데요. 눈 내린 지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발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10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한 번도 뛰어놀지 못하는 그냥 답답한 구금시설인 거예요. 천자문이나 베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소년의 교정교화에 일정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자인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건 좀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오세필님 소년법 취지는 알겠지만 정도에서 벗어나는 건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1757님. 요즘 아이들 나쁜 짓 하고도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고 골라서 나쁜 짓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 안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의견들은 뭐냐면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사형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의 공통 분모는 일단 이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좀 맥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시 두 분의 말씀은 잠시 적고요. 애청자 한 분, 문자 주신 애청자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757님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 지금 연결 중이라고 하네요. 잠시 있다가 연결이 됐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정재환이고요. 정재환님. 네. 예.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자녀는 없는데 네.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조카들? 조카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들이 알아요. 이거 이렇게 물건을 훔치면 나는 어려서 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알고. 예, 그래가지고 넌 어리니까 처벌 안 받아 그래가지고 더 어린 애들한테 시키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요즘 애들 그런 말 흔히 쓰잖아.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이랑 다르다고. 예. 여보세요? 예. 예,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하고 다르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예전에 제가 41살인데 저 때 어릴 때보다는 최소한 서너 살 이상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예. 지금처럼 그냥 봐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지금도 친구를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로 때리고도 오히려 조롱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까지 이렇게 좀 극단적인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좀 처벌 조항이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아이들이 약간 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래서라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지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부천에서 청소년 담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청소년 지원하시는 변호사님이세요? 네네. 전문가시네.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논의되는 것들 중에 언론 기본 원칙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이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별도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청소년들 범죄가 소프트할 거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시각이고요. 네. 소년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집단의 특성이 성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질이 악화됐다라고 해서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 이거는 원인과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년법 관련해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연령 문제는 이거는 이 친구들을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 성인으로 볼 것인지라는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 전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성인의 연령을 몇 살 때부터 볼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형사법 내에서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성인 기준 연령 포괄적으로 금은죄까지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형사법에서만 만 18세, 19세를 18세로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로 매우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표피적으로 형사법 문제 내에서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돼. 그러면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기준 연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9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광민 변호사였고요. 자, 애청자 두 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주제가 도출이 된 게 이 소년법의 기준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오창익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년법이 제정된 게 1953년인데 그때의 청소년하고 지금의 청소년이 같냐? 연령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등치는 좀 커졌는데요.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글쎄요. 50년대 14살보다 지금 14살이 더 성숙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이미 가게를 책임지는 그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특정 한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광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 이참에 성인 기준 연령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요. 예? 네. 소년법,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또 혼날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만 15세 정도까지는 형사 미성년자로 해야 되는데 형사 미성년자가 무조건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절대 형사 미성년자라는 나이가 또 있습니다. 10살이거든요. 그럼 10살이면 초등학생이에요. 네. 지금 초등학생도 형사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예. 그 12를 10로 줄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낮추자 해서 그럼 계속 그렇게 낮춰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이라는 건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국민 여론을 통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민주화되긴 했지만 형벌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원칙이고 정책이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하는 건 부적절할 수도 있고 네. 게다가 아까 사형 같은 건 더더욱 부적절하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그 오 국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지금 만 14살로 되어 있는 것도 오히려 한 살을 올리자는 식으로 얘기가 좀 들리는데 네. 그 말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현재 소년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사형이나 그 무기형 받을 사람을 15년형으로 낮춰주는 그 특별한 그 규정, 그 규정에 의하면 그 아이가 16세였습니다. 만 16세. 지금 우리 만 18세잖아요. 예, 예. 2007년도에 개정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그 흉포화되고 더 어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연령은 더 높아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소년에 대한 기준을 만 20세로 했었었는데 그 2007년도에는 소년을 만 19세로 바꿨고 네. 그러면서 또 만 16세 그 특례 규정을 만 18세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보기엔 원칙이 없이 만들어지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애청자들 문자가 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애청자 한 번 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송경훈님 애청자이신데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아까 이제 들으면서 양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아기가 5살이에요. 네. 앞으로 보면은 애가 커서 이제 학교를 보낼 때 참 많은 걱정이 하게 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50년 전 반세기 이전의 법을 가지고 사회 환경과 인식 그리고 애들의 이제 지적 능력이나 이제 체형 이런 것도 다 많이 발달하고 변화하는데 예. 법이 그만큼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변호사님이나 애청자분 의견도 있지만 애들이 그런 거를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하면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른들한테서 잘못 배운 그런 그 폭력이랄지 이런 거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낌이 없는 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관지어서 본지하고는 좀 어긋나지만 이런 게 또 교권에서도 보면 애들이 선생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인식을 가진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훈님. 네,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0588님, 15세 미만은 부모 연좌제로 합시다. 이런 의견도 들어왔다는. 마음이 그렇다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동시에 근데라고 하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의 책임이 따르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아이들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많이 다른데 요즘에 아이들은 본인이 행동을 저지르고 결과는 부모가 책임져라. 결과는 사회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께 마이크 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가해자가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소년법 적용을 받는지 알고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년법이 좀 너무 선방망이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다는 걸 육성으로 들었나요, 우리가? 글쎄요. 네,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일명 나영이라고 불렀던 그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네.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나와서 보복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할 강큰 피의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오보다. 네, 네. 아니 저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의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화는 무척 많이 나지만 이런 문제는 좀 냉철하게 봐야 돼요. 네. 이를테면 지금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 언론의 특성이 또 하나 보도되면 비슷한 사건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뭐 흉포화되거나 늘었냐 하면 소년 문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네. 네. 이를테면 네. 소년원 개수가 줄었어요. 14개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소년 범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범, 그러니까 뭐 재범, 3범, 4범 이런 4범은 늘었다는 거예요. 소년범이 4범을 저지르는 건 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6.1%에서 15%로 늘었다 이런 건데 소년 4범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죠. 표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희일비하는 태도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범죄는 아까 부모 연저죄라고 말씀하신 분 얘기가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연저죄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예. 뭐 민사상 책임을 물려야 되겠죠. 네. 사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부모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면서도 도대체 아이들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혹시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지만 이번 부산 연중구역 사건이나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말씀 7962님 그 문자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요즘 아무런 문제 없는 집안의 아이들도 해로운 정보에 손쉽게 노출돼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얘기하시는지요? 사회가 잘못됐다? 어른이 잘못됐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근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 이를테면 엄벌 위주로 아이들을 처벌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소년원의 시포처분으로 갇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사회 양심을 품기 시작해요. 소년원에 간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인이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이들 사회에서 훈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오래된 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정말 가슴이 뜨거울수록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적절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소년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소년법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전해 주셨는데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그것이 강화를 하면 교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것이 훈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낙인이 돼서 오히려 범죄자의 길로 더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좀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영희 변호사께 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인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도 유기징역이 15년이 상한이었다가 30년으로 늘었어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처벌의 그 강화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시대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변한 만큼 우리가 좀 그에 대처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양쪽에 균형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균형 잡힌 그 대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균형의 중간점을 어디서 잡느냐. 이게 지금 어찌 본다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뭐 법안 발의 많이 하고 있던 거 국회에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될 게 좀 바로 그거인 것 같은데요. 진짜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학교 폭력을요 4대 범죄 중에 하나로 하고 학교 정당 경찰관도 놔뒀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322님은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요즘 애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이 정보를 얻습니다. 이번 건은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고의로 폭행한 순학질 범죄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이것이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환경이 1953년하고 또 다른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이것을 또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것도 좀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론의 부안에 동안은 이런 대책이 아니라 정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새로 고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